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박 PD는 알고 계셨나요? 오늘이요 평창올림픽 D-365일이래요. 관심이 없어서 몰랐어요. 아, 그렇군요. 아니, 저는 평창올림픽 아직도 한참 남은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이 꼭 1년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개막일이요 2018년 2월 9일. 이것도 모르고 있었네. 아무튼 강원도 평창올림픽 플라자에서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는요 전 세계 100여 개국 5천여 명에 달하는 선수단과 4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5개 세부 종목에 102개의 금메달을 놓고 무려 17일 동안 열전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은 88 올림픽 그때가 처음이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 30여 년이 지나서 드디어 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는 거죠. 평창올림픽은요 저는 모르고 있었네요. 평창에서만 열리는 줄 알았는데 그 근처에 있는 강원도 도시들 있죠. 강릉이나 정선 이런 곳에서 모두 12개 경기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라고 해요. 경기장이 12개니까 이거 12개 다 짓나 봤더니만요 6곳은 새로 건설하고요 나머지 6곳은 기존에 있었던 시설을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곳 지금쯤이면 웬만하면 다 완성이 돼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정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요 평균 공정률이 96.3%, 사실상 완성 단계다 이러고 있대요. 특히 중요한 경기장 있죠. 쇼트트랙이나 피겨 종목, 이 종목이 열리는 강릉 아이스 아레나는요 벌써 다 지어졌대요. 100% 공정률로 얼마 전에 테스트 이벤트까지 했었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대요. 근데 이거 했는지 모르고 있었잖아 우리. 그렇죠. 이 때문인가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평창올림픽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거 제대로 치러질까? 이유는 다 아시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이 동계올림픽에도 최순실이 마술을 뻗쳤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 네. 특히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최순실 일가가 이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방해를 했던 조양호 전 조직위원장이 갑자기 경질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미르 K스포츠 대단 설립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냈는데 이러면서 조직위가 마케팅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에 대한 홍보도 아직까지 미흡했다. 정부 측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림픽을 한 다음에 언제부턴가는 그 도시가 망해버린다. 그렇죠. 이런 저주 아닌 저주가 있어서 그런지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동계올림픽 그냥 내버려 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요 대한체육회, 동계종목단체, 강원도, 평창조직위 이런 데들이 참여해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력 향상 지원단을 최근에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훈련비 등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 예산으로요 올해 33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문제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해요. 문제가 없기는 지금 장관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게다가 저는 이것도 좀 걱정되더라고요. 문화계를 초토화시킨 사건 하나 있죠. 블랙리스트. 이게 체육계에도 존재한다는 주장이 지난해 말부터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피겨 여왕인 김연아 선수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런 소문도 있고요. 박태환도 포함이 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나라 유명한 선수들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거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잖아. 이런 상태에서 337억 원 시설 투자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선수들이 와서 욕을 하지 않겠어요? 올림픽에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선수들을 자기 입맛대로 관리하는 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우리가 왜 왔을까 하는 자괴감이 들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평창올림픽 D-365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평창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지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탄핵이 빨리 인용되고 새 대통령한테 평창올림픽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김연아는 어떻게 출전을 하나요? 김연아 선수는 은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박 PD는 북유럽 좋아하시죠? 당연하죠. 복지 천국이잖아요. 거기다가 북유럽 디자인, 핀란드 교육, 슬로우 라이프. 이민 가고 싶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유럽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세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좋은 사이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디서 그렇게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북유럽 삶을 동경하지만 의외로 그 속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사회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인데 어떻게 자본주의 나라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까요? 박 PD의 그런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책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북유럽에서 그들의 경쟁력을 찾아주는 책이라고 해요. 그 책이 뭐죠? 질러야겠는데? 경쟁하지 않는 비즈니스를 만나다. 북유럽 비즈니스 산책. 도서 출판 한빛비즈.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오늘도 재미난 뉴스가 하나 전해졌어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밝혔네요. 수출, 투자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둔화되면서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기획재정부가 오늘 2월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딱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기재부에 따르면요. 최근 소비 심리 지수 악화, 그리고 휘발유, 경유 판매량 감소, 이렇게 민간 소비에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했던 1월 소비자 심리 지수도 93.3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그래서 휘발유, 경유는 1월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7.3%나 줄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4분기 민간 소비도요. 전분기보다 낮은 전기 대비 0.2%밖에 증가를 못했대요. 또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도요. 의복 등 준내구재 감소로 인해 전월 대비 1.2%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민간 소비가 이렇게 줄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아니, 줄어드는 이유가 있겠죠? 줄어드는 이유야.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잖아. 다만 정부에서는 이런 설명을 붙여놨어요.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이 그나마 조금 늘어났다. 신용카드 승인액도 증가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백화점과 할인점의 매출액, 이게 지난달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3%, 13.4%나 증가를 했대요. 또 카드의 국내 승인액도 17.1%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난달 카드 승인액이 언제였습니까? 설 연휴가 있었을 때 아닙니까? 네. 당연히 늘어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쵸.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 것 같아요. 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돈을 안 쓰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개판이다. 그 주장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정부에서는 이 그린북에 이런 얘기까지 붙여놨거든요. 민간 소비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설비 투자는 호조세다. 왜?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지난해 4분기 설비 투자가요. 전년 대비 6.3%, 또 12월 설비 투자 지수도 3.4%가 늘어났대요. 특히 지난달 수출이 설 연휴로 조업 일수가 감소했지만 석유, 반도체 이렇게 중심으로 4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나 기업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민간에서 소비를 안 하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네. 휘발유, 경유 전년 대비해서 7%가 줄었다. 근데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소비 심리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가격이 올랐기 때문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최근에 휘발유, 경유의 공급 가격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근데 소비자 판매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주유소에서 마진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가격을 낮출 수 있음에도 올리거나 동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정부에서 알아서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튼 저는 이렇게 정부가 밝힌 설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아니 정부 기업 그렇게 잘하고 있다면 월급도 그만큼 올려줘라. 소비 팍팍할 테니. 안 쓰라고 해도 쓰지. 다음 소식입니다. 8대 신용카드사가 전자결제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전자결제 이용업체는 여신 전문 금융업이 보장하는 수수료 인하 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수수료를 과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거죠. 오호.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별 전자결제 수수료 수입을 보면요. 국민, 신한, BC, 현대 이런 8대 카드사가 2016년 전자결제 업체로부터 챙긴 수수료는 약 9,550억 원입니다. 거의 1조 원이네요. 그런데
2013년에는 4,771억 원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3년 만에 더블이 된 거죠. 연도별 전자지급결제 대행 이용 건수는요. 2011년 54억 건에서 2015년 95억 건까지 늘어났고 전자결제를 이용한 금액 또한 같은 기간 37조 원에서 79조 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전자결제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면서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규모는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하. 근데 문제는 이런 전자결제 수수료가 일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거죠. 아하.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뭐 대기업들이야 뭐 견딜 수 있겠지만 영세 중소 사업자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연간 거래 금액이요 1억에서 3억인 영세 중소 사업자분들은요 전자결제 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3.3%입니다. 어이? 이렇게 높아요? 굉장히 비싸죠. 100원어치 팔면 3.3원을 무조건 수수료로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이고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결제 경우에는 1%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일반 결제 영세 사업자는요 1.5%입니다. 와 그러면 2배가 더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은 가격을 최대한 낮춰야 손님들도 들여다보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박리 다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수수료를 2배를 내야 된다면은 남는 게 없겠죠. 아니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실업으로 결제하려고 하면 째려보는군요. 네. 죄송하네요. 제가 왜 째려보는지 몰랐어요. 아 드디어 저는 올 것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 구제역? 아 구제역도 구제역이고 계란 파동이 일어나서 계란 가격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네. 다행히도 닭고기 가격은 그 사이에 조금 내렸었죠. 네. 근데 닭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닭고기 가격이 일제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닭은 왜 오르는 겁니까? AI 때문에 난린데. 오늘 대형 마트들이 일제히 닭고기 가격 인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다 참가를 했대요. 뭐 구체적으로 보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4,980원인 백숙용 생닭 있죠. 이거를 6%가량 올렸다고 해요. 롯데마트도요. 생닭을 4,900원에서 5,200원으로 이렇게 올렸다고 하고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전 닭고기 상품을 5에서 8%를 올렸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지난해 12월 AI가 전국적으로 퍼지자 닭고기 안 먹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도 웬만하면 닭고기 안 먹고 저만 치맥 먹을 때 가끔 먹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닭고기를 안 먹어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닭고기 가격이 당연히 떨어졌겠죠? 네. 근데 이게 이달 들어서 스물스물 오르더니 일주일 만에 4.3%가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 대형마트들도 일제히 가격 인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 이거 정말 미스테리네요. 먹는 사람은 없는데 가격은 오른다. 이 이유가요. AI 때문에 닭을 살처분을 했잖아요. 네. 닭을 많이 없애가지고 수요가 줄어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공급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 당연히 닭고기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닭들이 떼죽음을 당하면서 시장에 나올 닭들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아까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이 AI 문제뿐만이 아니죠. 지금 구제역도 온 나라를 지금 위험 속에 빠뜨리고 있는데 구제역 때문에도 닭고기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이 이유는 뭐냐면요. 이 구제역 발생하니까 이제 또 소고기, 돼지고기 안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고기, 돼지고기 안 먹으면 뭘 먹겠어요? 닭고기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닭고기 가격이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소, 돼지고기도 구제역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면서 잠시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닭고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네. 뭐냐면요. 아까 얘기대로 AI가 발생해가지고 닭들을 살처분을 했잖아요. 소와 돼지도 이렇게 살처분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에 나올 소와 돼지고기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소, 돼지고기 먹기도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 이 나라에서는 안 걸리는 병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러다 메르스도 한 번 더 오겠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 한번 난리가 난 얘기가 있죠. 뭐냐면 담배
정부에서는 국민들 건강 나빠지기 때문에 담배 수요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담배값을 올렸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고기 많이 먹으면 살찐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값 올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 고기 먹는다고 해서 살찌잖아요. 아무튼 국민들을 엄청 끔찍하게 챙기죠. 박근혜 정부가.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연내 식량 원조 협약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공급 과잉인 쌀을 해외 원조로 해소하자, 이런 취지라는 거죠. 오호.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부터 협력에 따른 식량 원조를 실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식량 원조 협약 FAC라고 하는데요. 이 FAC는 세계 식량 안보 증진과 개도국 대상의 식량 지원을 목표로 미국, EU, 캐나다, 일본, 호주 이런 14개 국가가 가입한 협약입니다. 우리나라가 14개국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최근 세계적으로 전쟁, 기후변화, 홍수, 가뭄 이런 자연재해 다양한 변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 등 신종 전염병이 창궐해서 식량 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체 공적 개발 원조에 비하면 인도적 지원 비중은 교통, 보건, 공공행정, 타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 그간 식량 원조 등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이 돼 왔다고 합니다. 아하. 농식품부 관계자는요, FAC를 통한 한 해 지원 규모가 30억 달러에 이른다. 주요 원조국의 경험을 공유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도움을 받는 나라와 물량 등을 사전에 조율해서 세계적으로 원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강단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뭐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이것도 의문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국내에서도 굽는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네. 지난주에 방송을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20%대였나요? 그렇죠. 이런 나라가 글쎄요, 좀 식량 말고 다른 걸로 원조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게다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방송에서 들으니까요, 방학 때마다 점심을 굶는 초등학생들이 의외로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방학 때는 학교 급식 못 받잖아. 그래서 그 초등학생들이 뭘로 생활을 하느냐, 뭘로 점심을 먹느냐, 학교에서 뭘 주긴 한대요.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는 거야. 오. 그걸 가지고 먹는데 그게 겨우 라면 정도 사 먹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초등학생들이 라면 먹고 어떻게 이 나라의 꿈나무가 되겠습니까? 쌀이라도 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이거 공급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쌀이 남아 돈다면서 수매를 하고 외국에 원조를 하는데 정작 초등학생들은 굶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라면 대신 밥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트럼프의 자충우돌 행보를 많이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방학인데도 국내로 못 들어오고 있다. 왜냐하면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방학 때 많이 안 나오고 있다. 이 얘기를 한번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그런 우려가 더욱더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합법 이민까지 이거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뭔 얘기냐면요. 미국의 플리테코 등 외신들에 따르면요. 톰 코튼 공화당 상원 의원이 미국 내 합법적 이민자 숫자를요. 10년 내 절반으로 줄이는 고용 강화를 위한 미국 이민법 개혁안을 발의했다고 해요. 이 법안은요. 시행 첫 해에도 이민자 숫자를 40%로 줄이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절반까지 줄이겠다. 미국 시민권, 영주권 적용 범위도요. 배우자, 미성년 자녀로 한정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담고 있대요. 네. 게다가 직계 부모, 형제, 자매, 성인, 자녀 등은요. 가족 초청 이민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버리겠다. 이래서 줄이겠다는 얘기인 거죠. 최근 미국 임자 숫자가요. 5만 명 미만인 국가를 대상으로 한 추첨 영주권 제도 폐지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간 영주권 할당자 수는 5만 명으로 제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미국에 살던 미국인들만
계속 살아라 이거군요. 그렇죠. 법안 발의를 주도한 코튼 의원은요,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이런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우리의 이민 제도는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 삐뚤어졌다. 이제 모두를 위한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정안을 내놨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비난이 솟구치고 있죠. 이민으로 만들어진 나라인데 이민을 안 받는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미국은 멜팅 팟이라고 그러잖아요. 워낙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만든 신세계다. 뭐 물론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 멜팅 팟에서 이제 이민을 받지 않는다. 근데 또 오늘 트럼프가 구설에 오른 내용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자신의 딸 이방카 있죠. 이방카가 운영하는 의류 업체가요, 판매가 부진하다고 백화점에서 쫓겨났대. 네. 이거를 비난하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놔가지고 구설에 올랐다고 합니다. 거의 최순실급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렇죠. 오늘 면접은 정말 잘 봐야 되는데 옷값만 얼마야? 50만 원이잖아. 아 뜨거! 이게 날벼락이야. 나 하필 면접 보러 가는데. 죄송해요. 제가 변상해 드릴게요. 변상? 딱 봐도 고딩인데 고딩이면 돈이 있어. 저 월 700 버는데요. 뭐? 월 700? 네, 에어백, 명품백, 커터백 아니고 700? 그렇다니까요. 넌 진정한 새나라의 꿈나무구나. 근데 비결이 뭐니? 스마트 포스팅이요. 스마트폰? 아니 스마트 포스팅? 그게 뭐야? 스마트 포스팅은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마케팅 플랫폼으로 스마트 포스팅과 함께라면 당신도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는데 홍보가 어렵거나 영상 광고를 퍼뜨려야 하는데 고민이신 광고주 여러분, 스마트 포스팅 인플루언서들과 최고의 마케팅을 경험해보세요. 쉽고 간편한 앱테크의 시작. 스마트 포스팅.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자동차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6,320만 원짜리 고급 승용차를 3,792만 원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아니, 많이 할인됐긴 했지만 저는 그런 돈이 없어가지고 네. 생각도 못 하겠는데요.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할인이 되는 거죠. 이 꿈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우디 A6입니다. 할인율이 무려 40%거든요. 최근 아우디 홈페이지와 영업점은 40% 할인을 묻는 고객들이 급증하면서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오호. 발단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죠. 보배드림. 여기 유명하죠. 네. 이곳의 몇몇 회원들이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작년 8월부터 평택항에 보관하고 있던 2만여 대를 최대 40% 할인에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글을 올리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아우디에서 공식적으로 할인하겠다 발표한 건 아닌가 보죠? 그렇습니다. 문제의 아우디 폭스바겐 2만여 대는요,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인증이 취소가 돼서 당분간 판매가 불가능한데 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독일에서 건너온 애들이야. 실제 보배드림과 같은 인기 커뮤니티에는요, 평택항에 발이 묶인 이들 차량이 드넓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면요, 눈이 잔뜩 쌓인 그런 사진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니, 차에 눈 쌓여 있으면 차 수명이 줄어들지 않나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40% 할인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선 평택항에 장기간 야적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즉 바닷바람을 오랫동안 맞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성능과 디자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공산이 크다. 그리고 아까 눈까지 맞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폭도 커져야 한다는 거죠. 염분이 차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 다들 아시죠?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요, 바닷가 인근에 거주하는 분들의 차는 상대적으로 부식이 심해요. 그리고 폐차도 비교적 빨리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새 차를 사면 간단하게 고사를 지냈잖아요. 그랬었죠. 뭐 돼지머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술에다가 그러면서 소금 막 머리 뒤로 이렇게 막 뿌리고 그럴 때 아빠들이 그러잖아. 야, 그거 소금 차에 안 들어가게 잘 뿌려. 그러셨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소금은 차와 상극이다. 또 다른 근거는요, 일종의 소비자 위로 정책입니다. 현재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순차적으로 리콜에 들어갈 예정인데 현재 티구안이 가장 먼저 리콜을 하고 있어요. 물론 리콜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지만 배기가스 조작, 리콜 차량, 환경오염 주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큰 폭의 할인이 불가피하다. 이런 추측이죠. 아우디와 폭스바겐 입장에서도 40% 할인은 매력적입니다. 무엇보다 평택항 야적장에 들어가는 돈이 무시무시해요. 아, 그러겠죠. 대당 하루에 600원이야. 어이? 주차료가 600원밖에 안 해요? 이 정도면 껌값이죠? 근데 2만 대라고 하면 상황이 완전 달라져요. 아하, 숫자가 많군요. 그렇습니다. 600원 곱하기 2만 대 해봤더니 하루에 1200만 원입니다. 이거 할인 좀 안 해주려나? 이 600원이기 때문에 할인을 안 해준대. 한 달이면요 3억 6천만 원. 어허. 지금 8월부터 묶여 있으니까 거의 6개월이 지났죠. 그럼 3억 6천만 원에서 6을 곱하면은 21억 정도 되죠. 그렇군요. 근데 이 21억 마케팅한 것도 아니고 광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소금바람에 다 날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차를 팔아야 되겠군요. 그쵸. 거기다가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매출이 바닥 수준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달이 4억 원에 달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다. 해답은 차를 빨리 파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뭐 이런 거를 감안하면 40%도 적은데요? 그쵸. 7, 80%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역시. 일각에서는요, 문제 2만 대를 다시 독일이나 제3국으로 보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요. 이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난리가 난다.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이 소금에 절인 배추와 같은 차를 그렇다면 독일 소비자에게 팔 수가 있느냐? 당연히 못 팔겠죠. 팔았다가 난리가 날걸. 또 선적과 이동에 드는 비용 이거 무시무시합니다. 배를 타도요. 한 달이 걸리는 거리란 말이죠. 그렇죠. 2만여 대를 200대도 아니고 폐차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베스트입니다. 소비자를 위해서 그리고 아우디와 폭스바겐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그간 한국에서 일삼아왔던 행동을 봤을 때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짓을 할 가능성은 무척 작아 보여요. 게다가 폭스바겐의 경우 1월 판매량이 빵대예요. 한 대도 못 팔았어. 한때 수입차 판매 2위와 3위를 오갔던 브랜드인데 이래 가지고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차겠죠. 그러겠네요. 물론 그간 번 돈이 많아서 한동안은 걱정이 없겠지만 이미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딜러사마저도 영업권을 반납하고 있죠. 결국 이 문제 역시 차를 빨리 팔아야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쯤 되면 아우디 측에서 뭐 공식 입장을 발표할 법도 한데요. 공식 입장이라고 발표한 게 되게 애매해요. 이겁니다. 평택항에 있는 2만여 대에 대한 판매 정책이 결정된 바 없다. 이게 뭔 얘기야? 어떻게 팔지 자기네들도 모르겠다는 거지. 그런데 뉘앙스로 봐서는요. 40% 할인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같아. 박 PD, 지금 뭐 하고 있어? 코딩하고 있습니다. 알파고가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코딩을 배우려고요. 알파고가 팟캐스트 한다고 설칠 텐데 미리 대비해야죠. 공부를 한다니 좋긴 한데 그걸로 되겠어? 아유, 그럼 어떻게 해요? 알파고를 때려 부술 수도 없고. 아, 그것도 안 되지. 그래서 쏟아지는 IT 기술 트렌드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해. 그런 게 있어요? 물론이지. IT 시대에 왜 기본소득이 중요한지,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왜 스마트폰에 집착하는지, 900원짜리 암을 진단하는 기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있다고. 그렇게 좋은 책이 있어요? 반비 출판사에서 나온 시민을 위한 테크놀로지 가이드. 와, 제목부터 섹시하네.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양극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테크놀로지의 모든 것, 시민을 위한 테크놀로지 가이드, 반비에서 펴냈습니다. 보배드림의 관련 글들이 올라왔다는 건 아우디와 폭스바겐에서 간접적으로 이런 정보를 흘렸지 않았나. 이게 제 생각이에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공식적으로야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랬다가는 아우디 폭스바겐 기존 구매자들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아파트도 안 팔려가지고 그 미분양을 할인으로 팔았다가 기존 입주자들한테 난리가 나잖아. 그쵸. 나중에 싸게 들어온 입주자들을 막 손가락질 한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40%짜리가 2만여 대가 풀린다. 중고차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아우디, 폭스바겐 똥값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40% 할인이 아우디 홈페이지가 마비 수준까지 갈 정도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걸까? 이거 마비 수준까지 갔다고 하니까 이 스마트 포스팅이 생각나네. 아, 서버가 다운될 뻔했었던. 네. 결론부터 말하면요. 소비자가 유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6천만 원대 차를 3천만 원대에 사니까 당연히 이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평택항에서 멍 때리고 있는 애들은 대부분 2016년 초에 만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오래됐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봐도 1년이 지났죠? 이 녀석들이 판매가 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아우디 폭스바겐 13만여 대를 리콜해야 됩니다. 리콜이 끝나면 다시 판매 허락을 받아야 하는 재인증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빨라야 1년, 일반적인 속도라면 2년 내외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실제로 이 차를 살 수 있는 거는 올해가 아니란 얘기군요? 그렇죠. 빨라야 내년,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내후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가 되면 차가 나온 지 2년에서 3년이 지났다는 얘긴데, 그렇죠. 그러면 40%는 말이 안 되지. 더 할인해줘야지. 네. 그러면 아니 수입차는 중고차가 어떻게 빠지나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아주 인기 있는 차종, 그 몇몇 예외적인 차종을 제외하면요, 보통 1년에 7에서 10%의 감가상각이 발생합니다. 3년이 지나면 21에서 30%의 가치 하락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6가 6천만 원대라고 했잖아요. 3년 뒤에 정상적인 중고차 시장에서는 약 4천만 원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바닷바람에 매일 샤워를 한 녀석이기 때문에 그것도 최장 3년을. 거기다가 눈까지 뒤집어 쓰고. 그렇죠. 우박이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일반 중고차보다 상태가 훨씬 나쁠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판단했을 때 40% 할인은 그다지 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 할인율은 어느 정도냐? 저는 90%. 90%? 아우디 폭스바겐에서는 매우 억울하겠지만 문제 2만여 대는 일반 판매를 접고 렌터카 전용으로 돌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하. 그래도 적정 할인율 얘기 좀 해줘.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최소 60%. 에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근데요, 60% 할인 이렇게 팔잖아? 그러면 소비자가 오히려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요? 우리 왜 당첨이 됐거나 로또가 됐거나 이럴 때 제세 공과금이라는 거 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원가보다 싼 물건을 팔 때 이런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 할인이다, 오예 해서 샀더니 제세 공과금 내야 되는디? 차도 이거를 적용받는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무척 크다는 겁니다. 야, 이건 너무하네. 원가보다 현저히 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평소 할인율 20%를 적용하고 똑같은 모델을 하나 덤으로 주라는 거지. 아, 1+1. 그렇죠. 결국 소비자들은 평택항에 있는 이 차를 사지 말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죠. 아우디와 폭스바겐도 이 차를 팔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야죠. 사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파는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소비자 기업 모두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천만 원 싸게 사면 6개월 정도는 기분이 정말 좋을 거예요. 하지만 이후에 전기 배선 쪽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하자가 도미노처럼 발생하면 그제서야 후회를 할 텐데, 그때 가면 내가 아낀 3천만 원보다는 이미 써버린 3천만 원이 훨씬 아깝게 여겨질 겁니다. 그렇죠. 참고로 리마인드를 하자면요, 아우디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거액의 보상과 함께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했죠. 근데 한국 소비자는 어떤가요? 100만 원 정도 보상을 해줬을 겁니다. 어허. 미국은 1인당 거의 1,000만 원을 해줬는데 우리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죠. 아무튼 저는 돈이 없어서라도 이걸 거들떠를 안 볼 생각이었는데 진짜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겠네요. 박 팀장, 이번에 우리 새로 나온 제품 있지? 이거 홍보 좀 하게 광고 모델 좀 빨리 알아봐. 오, 연예인 광고 하시게요? 아니, 우리 경쟁사도 연예인 광고에서 대박 났잖아. 박 팀장은 아는 연예인 하나 없어? 빨리 좀 찾아봐. 부장님, 찾아보니까 파인드스타라는 데가 있네요. 우리 회사에 맞는 모델을 빅데이터
빅데이터로 소개해준대요. 파인드 스타? 그럼 진짜 스타도 찾아줘? 광고주분들 제품 홍보 제대로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모델을 쓰고 싶은데 연예인은 비쌀 것 같다고요. 광고 계약서는 써본 적도 없다고요? 촬영은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시고요. 걱정 마세요. 파인드 스타가 있잖아요. 같은 모델, 다른 가격, 스타를 찾아드립니다. 파인드 스타, 검색창에 파인드 스타를 입력하세요. 마지막으로는요. 3만 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다 하면 믿을 수 있으실까요? 어디 아프리카 이런 데 아니에요? 아프리카인가? 저는 맨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혹시 3만 원어치 로또를 샀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로또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최근 부산경찰서 3만 원 미담 이런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클릭이 막 이어지고 있대. 네. 그런데 이 동영상이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부산의 지역방송 있죠. KNN에서 이 미담 그러면 진짠가? 주인공은 도대체 뭐 했던 사람인가? 이거를 직접 취재해가지고 또 공개를 했는데 또 다른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미담은요 이렇게 됐대요. 한 청년이 자기의 동네에 있는 경로당에 몰래 들어갔대. 네. 왜 몰래 들어갔느냐?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깨 주물러 들려 뭐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래요. 몰래 들어가서 쌀과 김치를 훔쳤다는 거예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점심이나 저녁 때 먹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쟁여놓잖아요. 그거를 훔치기 위해서 들어갔대요. 그것도 13차례에 걸쳐서. 그래가지고 경찰에 결국 잡혀서 입건이 돼서 조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관이 야, 너 왜 이렇게 경로당에 가가지고 쌀이나 김치 훔쳤어? 물어봤더니 청년이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한글을 읽지 못해서 힘겹게 살아왔다. 하도 배가 고파서 할 수 없이 경로당에 들어가서 쌀과 김치를 훔쳐 먹었지만 훔쳐 먹은 다음에 너무나 미안해서 다 설거지까지 해놓고 깨끗이 해놓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쌀과 김치를 훔쳐서 자기 집으로 온 게 아니고 거기 가서 무전 취식을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사연을 털어놓으니까 경찰이 들어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짠하잖아. 그래서 담당 형사가 그 청년한테 3만 원을 쥐어줬다는 거야.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고 다녀라. 이 친구가 구속까지는 안 됐잖아. 입건이 됐으니까 조사를 받고 보내면서 그랬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해당 형사는 또 그냥 3만 원만 쥐어주고 보내기가 좀 가슴이 아팠나 봐요. 지역에 있는 복지공단을 통해서요. 그 청년의 숙식과 일자리를 알아봐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런 따뜻한 경찰이 있군요. 그렇죠. 특히 또 이렇게 됐었대요. 노인정에서도 13차례나 걸쳐가지고 쌀과 김치가 도둑 맞았잖아. 네. 그런데 다 이거를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니까 이 청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탄원서를 모아서 제출하고요. 또 없으신 어르신들이지만 기운까지 만들어가지고 청년한테 또 건네줬대. 이러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마음을 붙잡고 일자리를 구해서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자신에게 그렇게 도움을 줬던 경찰서에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느냐? 3만 원 그때 형사가 쥐어준 3만 원을 다시 자기가 첫 월급이라면서 건네면서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너무나 감동적이죠? 눈물이 나. 청년은요. 지역방송과의 인터뷰도 했는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 멋대로 살겠다면서 아무 대책 없이 살아왔는데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은 그분들이 처음이었던 것 같다. 형사와 그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3만 원은 작은 금액이지만 저에게는 3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그 돈의 값어치가 더 컸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 진짜 우리 서민들은 이렇게 남한테 받은 도움 다시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가. 진짜 우리 국민들은 지구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착하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3이잖아요. 어쨌건 3 하니까 정유라도 삼성으로부터 300억 원을 받은 게 말과 경비로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정유라도 이 300억 원 빨리 갚아야 될 텐데 이 뉴스 보면서 막 화낼 거예요. 난 안 갚으려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정유라도 300억 덕에 인생이 바뀌었네. 그러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